안녕하세요. 이변에 있다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강간 혐의 경찰 조사 대응 방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의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이 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서 저한테 가서 어떻게 진술해야 되나요?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요? 어떤 진술을 해야 되나요? 뭐 이렇게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답변을 드리고자 오늘의 주제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우선 들어가기 앞서 강간죄를 보게 되면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를 의미하고 형법은 이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벌금형 규정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폭행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폭행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그 다음에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당시 처했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범행 현장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 협박이 피해자의 한 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주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간 혐의 경찰 조사 대응 방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뭐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겠죠. 폭행 협박을 행사하여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는 경우, 즉 강간을 한 사실이 없는 경우, 그 다음에 폭행 협박을 행사하여 성관계를 한 경우, 즉 강간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겠죠. 그럼 우선 전자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그 다음에 전화통화 내용, 그 다음에 이제 모텔 등 CCTV 영상, 그 다음에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 술집 등 카드 결제 내역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피해자에게 폭행 협박을 행사하여 성관계를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당시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준비한 한편 경찰에서 위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시 이제 뭐 모텔이면 모텔, 뭐 집이면 집, 이제 당시 모텔 내, 집 내에서 어떻게 하다가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당연히 기억나는 범위 내에서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을 해야 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게 되면 두 번째, 폭행 협박을 행사해 성관계를 한 경우 피해자는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최대한 빠르게 합의를 진행하는 한편 뭐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그 다음에 성 관련 교육 프로그램 이수증, 그 다음에 합의서, 합의가 되면 합의서 등 여러 양형 자료를 바탕으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꾸준하게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는 점, 잘못된 성관념을 바로잡기 위해서 스스로 성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였다는 점, 그 다음에 이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편 경찰에 위 내용에 대해서 진술해야지 원하는 결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간죄 같은 경우는 아까 앞서 본 바와 같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서 피해자의 합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합의는 이게 그 성범죄이기 때문에 본인, 즉 피의자 본인이 직접 합의를 시도하거나 이러게 되면 뭐 2차 피해 이런 우려가 있어서 변호사님 도움을 받아서 합의를 진행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이제 합의서나 이런 것도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보면은 제가 굉장히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각 사안에 맞춰가지고 굉장히 준비 잘 해야 되고 잘 진술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자료 잘 수집해야 되고 이런 거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진행했던 사건이고 강간, 불송치, 혐의 없음 나왔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요것도 강간, 강제추행, 혐의 없음, 그 다음에 요것도 강간,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요건 강간 미수,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특수강간,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그 다음에 강간, 기소유예. 강간, 기소유예가 잘 안 나오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좀 혐의 자체도 좀 애매했었고 검찰에서 조사 받을 때 검사님이랑 뭐 이런저런 면담을 통해서 아무튼 기소유예가 잘 나왔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검찰 조사 들어가서 아무튼 검사님과 제가 면담도 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클라이언트도 면담도 잘 하고 그래서 이제 피해자랑 합의가 되면 뭐 기소유예를 받을 뭐 기소유예를 주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셔서
피해자랑 합의를 잘 했고, 그래서 이제 기소유예가 나왔던 사건입니다. 요거는 제가 진행했던 사건이고, 주거 침입 강간이었는데 무죄 받았던 사건입니다. 오늘의 주제를 좀 정리를 하자면, 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경우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형 등 선고가 되거나 사안에 비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강간죄는 성범죄이기 때문에 법원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말에 무게를 두고 조사를 하거나 판단하고 있으며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성범죄, 특히나 이제 강간죄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혐의가 인정되면은 법정 구속됩니다. 피해자랑 합의가 되지 않는 한 법정 구속되기 때문에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좀 제한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혐의를 인정하던 부인하던 강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본인이 판단했을 때 아무리 간단한 사안이고 본인이 억울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 억울함을 뭐 말 그대로 입증을 해나가야 되는데 이게 혼자서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뜩이나 요즘 같은 경우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해가지고 그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구체적이고 일관되긴 진술만으로도 성범죄 유죄가 성립되므로 혼자서 대응하는 데는 좀 많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고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으실 때는 우선 첫 번째 대한변협에 형사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는지, 두 번째 성범죄 사건을 많이 다뤄보고 성범죄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낸 변호사님이신지, 이 두 가지 요건 충족하시는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무래도 사건을 진행하는데 유리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은 이따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